구독, 좋아요, 댓글 주시면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더 행복합니다. 늦가을 바람이 재래시장 골목 사이로 스며들며 좌판 위 채소들을 살랑거렸습니다. 미영은 장바구니 무게를 손가락으로 옮겨가며 가격표를 습관처럼 훑어봤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하루 벌어들이는 일당과 월세, 아들 우준의 등록금, 그리고 본인 보험료까지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끊임없이 저울질을 반복했죠. 50대 중반의 나이에 혼자서 반찬 가게를 꾸려나가는 일은 예상보다 훨씬 버거웠습니다. 계산대에 서 있는 동안 문득 혼자 산 지 3년이라는 문장이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진다고 했지만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저녁마다 텅 빈 식탁을 마주할 때면 공허함이 밀려왔고 반찬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유독 길게 느껴졌죠. 어머, 미영 씨? 등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하여사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의 그녀는 예전 동네에서 길 하나 사이에 살던 이웃이었죠. 반가운 마음에 포옹을 나누려던 하여사가 갑자기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잠깐 카페에서 이야기할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둘은 시장 입구 작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실내 공기가 차가워진 볼을 감쌌고 김이 서린 유리창 너머로 노란 낙엽들이 바람에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한 하여사는 컵을 양손으로 감싸며 말머리를 여러 번 바꿨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죠. 미영 씨, 혹시 수철 씨 소식 들었어요? 미영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3년 동안 그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들으니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별일 없겠죠. 사실은 하여사가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요즘 술에 절어서 길바닥에 쓰러졌다더라고요. 얼마 전엔 구급차도 왔다 갔다던데 이웃들이 다 걱정하고 있어요. 커피컵이 덜컥 흔들리며 뜨거운 액체가 손등에 튀었지만 미영은 감각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결혼 30년의 세월이 이혼 서류 한 장으로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서 오래 감춰둔 서랍이 딸각 소리를 내며 열렸고 그 안에 확인하고 싶다는 마음이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냥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하여사가 작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주소예요. 원룸에 혼자 살고 있대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하여사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반찬 가게 준비를 하면서도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수철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죠. 대학생인 아들 우주는 그 사람 얘기만 나와도 얼굴이 굳어지며 분노로 온몸이 떨었습니다. 20살이 된 지금도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여사가 건넨 작은 메모지를 베개 밑에 조심스럽게 숨겼습니다. 원룸 주소가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죠. 그날 밤 창틀을 흔드는 바람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미영은 천장을 바라보며 한 번만 멀리서라도라는 문장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 문장이 어둠 속에서 길게 늘어지며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반찬 가게 운영으로 지친 몸이었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망설인 끝 미영은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 지도 속 파란 점이 낯선 골목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었죠. 버스에 몸을 맡기며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동네를 벗어나자 건물들이 점점 낡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상가들과 좁은 골목길이 이어졌죠. 목적지에 도착하니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외벽 페인트는 곳곳이 벗겨져 시멘트가 드러났고
계단 난간은 녹이 슬어 갈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밟을 때마다 삐걱 소리가 났죠. 복도는 어둡고 습했으며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2층 복도 끝 203호를 찾았습니다. 미영은 한참을 망설이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소리가 좁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안에서 거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드러난 수철의 얼굴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랐고 뺨은 깊이 패여 있었으며 눈빛은 지독하게 무력했습니다. 3년 전 기억 속의 그와는 전혀 달랐죠. 미영아. 수철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수철이 몸을 웅크리며 격렬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손에 쥔 휴지에 붉은 피가 스며들었습니다. 미영은 충격을 받아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왔어? 여긴 오지 마. 수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복도 형광등이 윙하고 울리며 더욱 어둑해졌죠. 미영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방금 본 장면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기침에 섞인 피, 무너진 얼굴, 그리고 절망적인 눈빛. 모든 것이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난간을 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죠. 끝났다고 믿었던 장면이 가장 나쁜 형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수철이 잘 살고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참혹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미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돌아가는 버스 창에 비친 자기 얼굴은 낯설어 보였습니다. 3년 동안 쌓아 올린 평온한 일상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것을 느꼈죠. 처음에는 단순히 확인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 후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했죠. 하지만 수철의 모습을 직접 본 지금 그냥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 3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영은 속으로 처음의 다짐을 파기했습니다. 확인했다. 이제 책임이 생겼다. 그 문장이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동정심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이 그렇게 무너져가는 것을 보고도 모른 척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버스가 출발하면서 미영의 마음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의 끝이자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의 시작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수철의 기침 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휴지에 스며든 붉은 핏자국이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영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폭풍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우준이 핸드폰을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죠. 20살 아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은행 앱 확인했어요. 우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약값이랑 생활비에서 돈이 빠져나갔더라고요. 혹시 그 사람한테 간 거예요? 미영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고 진실을 말하기에는 아들의 분노가 너무 뚜렷했습니다. 우준아, 일단 앉아서 이야기하자. 앉을 것도 없어요. 우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제발 그 사람 때문에 또 무너지지 마세요. 3년 전 일 기억 안 나세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가 얼마나 아팠는지 잊었어요?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우주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대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미영은 텅 빈 거실에 혼자 남겨져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더욱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칠 후 미영은 다시 수철의 원룸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문을 두드리기 전에 귀를 대고 안쪽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갑자기 쾅 하는 유리 깨지는 소리와 함께 낮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손잡이를 돌려보니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미영은 경악했습니다. 부엌 바닥에 수철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깨진 소주병 조각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고 엎질러진 라면 국물이 바닥에 퍼져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곰팡이 냄새와 알코올 냄새가 뒤섞여 숨쉬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수철아. 미영이 급하게 달려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수철은 의식은 있었지만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습니다. 미영은 온 힘을 다해 그를 소파까지 옮겼습니다. 부엌에서 물수건을 적셔와 그의 이마를 닦으며 핸드폰으로 119를 눌렀습니다. 신고. 하지마. 수철이 매달리듯 말렸습니다. 나 괜찮아. 어디가 괜찮아? 피까지 토하면서 미영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습니다. 미영은 집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 더미를 무너뜨리고 걸레로 바닥을 닦았습니다. 곰팡이가 핀 음식들을 버리고 깨진 유리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편의점에 달려가 죽을 사와서 한 숟갈씩 떠먹였습니다. 수철은 몇 숟갈 먹지 못해 토해냈지만 미영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떠먹였습니다. 그 한 숟갈 한 숟갈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섞여 삼켜졌습니다.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오니 우준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 살리느라 엄마가 죽어요. 미영은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습니다.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도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준아, 엄마가 뭘 하는지 다 알아요. 왜 그 사람만 그렇게 살려야 해요? 미영은 대답을 삼켰습니다. 사랑은 방향을 잃었고 책임은 경계를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 집에는 두 개의 절벽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남은 가족인 우준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거의 끝에 선전 남편 수철이 있었습니다. 미영은 그 두 절벽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수철을 부축해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청진기를 수철의 등과 가슴에 대고 오랫동안 들었습니다. 그 사이 미영은 의자 끝에 앉아 손을 꼭 쥐고 있었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유독 길게 느껴졌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 필름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의 10배를 넘었습니다. 알코올성 간경화 초기 소견이 보이고 폐에도 염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미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치료는 가능한가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금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꾸준한 약물 치료와 정기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월 치료비가 대략 200만 원 정도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숫자가 숫자에서 현실로 변하는 데는 3초면 충분했어요. 미영의 머릿속에서 반찬가게 월 수입과 우준의 등록금, 그리고 생활비가 순식간에 계산되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집 앞에 거의 도착할 무렵 수철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원룸 앞 골목에서 양복을 차려입은 두 남자가 서류를 펼치고 서 있었습니다. 수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철 씨 맞으시죠? 그중 한 명이 정중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금 3천만 원, 연체이자 450만 원입니다. 연락이 안 되어서 직접 확인차 왔습니다. 폭언은 아니었지만 압박감은 차가웠습니다.
수철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영은 그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신가요? 또 다른 남자가 물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수철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방법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보세요. 한 남자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 딱딱한 단어 하나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미한 빛처럼 떨어졌습니다. 두 남자가 사라진 후 수철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미영아, 이제 알았지? 나한테 오면 안 돼. 너까지 망가져. 수철의 목소리에는 자포자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미영은 모든 상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철의 추락이 단순한 타락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업 실패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동업자의 배신으로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고 그 죄책감과 절망감이 알코올 의존으로 이어진 것이었죠. 미영은 수철과 결혼했던 3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성실하고 다정했던 남편, 아들을 어깨에 태우고 놀아주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패와 배신,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빚이 한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원인은 과거에 있었고 결과는 현재에 나타났으며 대가는 앞으로도 계속 청구될 것이었습니다. 미영은 이제야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술을 끊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건강, 빚 그리고 삶에 대한 의지까지 모든 것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작고 소박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법무사가 수철과 미영을 맞이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법전들이 쌓여 있었고 벽면에는 각종 자격증이 걸려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아주 작은 수입이라도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고 금주 증빙과 통장 내역, 치료 기록을 성실히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원금의 30%에서 50%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는 말이 오랜만에 이들에게 도착했습니다. 수철의 눈에 희미하게나마 생기가 돌았고 미영은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어기면 즉시 원상 회복됩니다. 특히 금주는 절대적입니다. 법무사의 목소리가 엄중해졌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후 수철은 곧바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이와 경력을 고려할 때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았습니다. 결국 새벽 편의점 알바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시급은 낮았고 밤은 길었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첫 주는 힘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바코드가 잘 인식되지 않았고 계산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손님들이 답답해하는 표정을 지을 때마다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주가 되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근무표에 자신의 이니셜을 적으며 묘한 자존감을 되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이름이 어딘가에 쓰여 있다는 것이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금주도 시작되었습니다. 달력에 금주 7일, 14일, 21일, 그리고 40일까지 동그라미가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매일 밤 동그라미를 그릴 때마다 작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갈등이 정점을 찍고 있었습니다. 우준이 통장 이체 내역을 확인하고 폭발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우준이 핸드폰 화면을 들이밀었습니다. 병원비, 약가, 생활비까지 다 나가고 있잖아요. 우린 아직도 빚에 쫓기면서 살고 있는데 엄마는 또 희생할 거예요? 그 말은 사실이었고 그래서 더욱 아팠습니다.
미영의 반찬가게 수입으로는 수철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자신들의 생활마저 위태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우준아, 조금만 참아줘. 곧 개인회생이 승인되면. 그게 언제예요? 몇 개월 걸릴지도 모르잖아요.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준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영은 아들 앞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명확한 답을 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미영은 혼자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 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시계는 자정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독백하듯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살릴 것이다. 동시에 우리 아이를 지킬 것이다. 두 목표는 명백히 충돌했습니다. 수철을 도우면 우준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고 자신들의 생활도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반대로 우준만을 생각한다면 수철은 죽음에 이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하지 않으면 둘 다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막의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살리되 무너지지 않는 고개와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미영은 자신이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쪽으로 기울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을 잡아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철의 얼굴에 서서히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받는 급여 명세서와 병원 진료 기록, 그리고 매일 복용하는 약 봉투들이 서류철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금주 달력의 동그라미도 50개를 넘어섰습니다.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분명한 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준의 마음은 여전히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변화에 대한 소식을 들어도 냉담한 반응을 보였고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면 여전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미영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 카드를 꺼낼 때가 되었습니다. 우준아,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아버지를 만나줄 수 없을까?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왜요? 만나서 뭘 하게요? 우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냥 확인만 해봐. 정말로 변했는지. 우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 한 번만이에요. 동네 공원 벤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수철은 수염을 깔끔하게 깎고 머리에 헤어젤까지 바르고 나왔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아들 앞에서 그는 첫마디를 쉽게 내뱉지 못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손을 비비며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수철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구차한 변명이나 핑계가 뒤따를까봐 스스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신 자책과 고백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당했던 수치, 모욕 다 기억한다.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술 취해서 집 뒤엎고 내가 그때 사람이 아니었다. 우주는 처음에 눈을 피하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술 끊었어요? 40일. 수철이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일은요? 새벽 알바. 수철의 대답은 짧았지만 솔직했습니다. 대화가 바늘기처럼 좁은 통로를 지나갔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말을 골라가며 이야기했습니다. 그 좁은 통로 끝에서 우준이 아주 작지만 결정적인 문장을 건넸습니다. 완전히 용서는 못해요. 하지만 가끔 안부는 물을게요. 그 한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공원의 공기가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관계의 문이 완전히 닫히지는 않았다는 의미였습니다. 절망의 바닥에서 처음으로 관계의 작은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누군가의 삶이 변하는 순간은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극적인 화해나 눈물의 포옹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의 한 문장이 다른 사람의 오늘을 붙잡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수철은 벤치에서 일어나며 우준을 바라봤습니다. 고맙다. 그 말만으로도 충분해. 우준도 일어서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몸 챙기세요. 미영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완벽한 회복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희망의 실마리는 보였습니다. 이제 이 작은 씨앗을 어떻게 키워나갈지가 남은 과제였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수철의 원룸에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처는 법원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는 순간 그의 인생이 다시 한번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법원 개인회생 인가 결정서였습니다. 원금 3천만 원이 1,200만 원으로 감액되었고 변제 기간과 월 납입 금액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수철은 두 손으로 그 종이를 어루만지며 읽고 또 읽었습니다.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년간 짊어졌던 무게가 절반 이상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눈물이 차가운 바닥에 또르르 떨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미영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수철의 성실한 근무와 금주 그리고 치료에 대한 의지가 법원에서도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수철에게 더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편의점에서 인근 대형마트로 정규직 전환 제안을 받았습니다. 물류 동선을 파악하고 발주표를 작성하며 진열 규정을 익히는 일들이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몸이 서서히 이를 기억해 나갔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직업인으로서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그의 성실함과 경험이 인정받아 과장 명찰이 가슴에 달렸습니다. 월급도 2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오랜만에 받아보는 제대로 된 급여였습니다. 월세를 제때 낼 수 있게 되었고 병원비도 스스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철은 우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조금씩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우준아, 아버지 승진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승진, 축하드립니다. 말끝이 떨리긴 했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식탁에 함께 앉았습니다. 대화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서로의 접시에 반찬을 올려주는 손길만큼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완벽한 가족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관계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수철은 은행에서 적금을 하나 개설했습니다. 통장 이름은 우준 노트북이었습니다. 아들의 오래된 노트북이 고장났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월급 한 달치가 통째로 나가는 금액이었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새 노트북이 도착했을 때 우준이 상자 테이프를 뜯는 모습을 지켜보던 미영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한 단어를 확인했습니다. 회복이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회복이 이 가족에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깨진 관계가 다시 조각조각 맞춰지고 있었고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러 계절은 다시 늦가을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하여사로부터 수철의 소식을 들었던 그때와 같은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미영의 마음의 온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반찬가게 셔터를 올리며 깊게 호흡을 고르는 그녀의 모습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완벽한 복원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함께로 사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족 식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시간들이
점차 따뜻한 일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부엌에서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김치통을 냉장고에 넣고 다른 쪽에서는 식탁을 정리하며 작은 협력이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죠.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게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철에간 수치는 여전히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했고 우준의 마음속 상처도 완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서로의 안부를 자연스럽게 물었고 필요할 때는 서슴없이 등을 내어주었습니다. 적당한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선은 지키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준이 취업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수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다. 더 좋은 기회가 올 거야. 예전 같았으면 불가능했을 대화였습니다. 우준도 아버지의 위로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늦은 밤 창가에 앉은 미영은 서랍에서 한때 베개 밑에 숨겨두었던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수철의 원룸 주소가 적힌 그 메모지는 더 이상 위협이나 불안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시 살아낸 증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주소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 가족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었습니다. 미영은 종이를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아서 살아남는다. 그 문장이 지난 1년의 모든 것을 요약하는 것 같았죠. 완벽한 가족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견뎌낸 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책상 위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자 미영은 전등을 껐습니다. 내일도 반찬 가게 문을 열어야 하고 장을 보러 가야 하며 우준의 안부를 물어야 하고 가끔 수철의 근황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며 미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너졌던 관계가 다른 형태로나마 재건되었고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